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흔하디 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11살이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급작스럽게 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 대학교는 가지 못한 채 유학을 마무리하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으셨는데, 뒤늦게라도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미국으로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유학을 오랫동안 했어서 그런지 학원가에서 유학파 출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제 삶에 늘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학원 원장인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열렬한 구애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이 선생이야? 우리 아들이 영어 숙제 좀 안 해갈 수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한테 벌을 줘요? 막말로, 당신은 우리한테 돈 받아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야. 근데 어디 진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우리한테 훈계질을 해? 도훈이 어머님, 이건 아니죠. 도훈이가 숙제 안 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업 시간마다 옆 친구 괴롭히면서 낄낄거리는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도 직접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잘못 없다니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당신 뭐 되는 줄 아나 보지? 나 의사야. 내가 어련히 아들 교육 잘 시킬까? 학원 선생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나 이렇게 하면 원장님한테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장이랑 아주 특별한 사이거든. 당신 내 입김 한 방이면 이 학원가에서 매장이야. 알아?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엄마인데? 남들이 다 나한테 붙어가지고 스터디 정보 알아내고 싶어 한다고. 다른 학원 선생들은 좀 굽신거리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매번 고개를 빳빳이 들어? 어머님 뒷배경이야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전 그냥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 대해 늘 말이 많으시면 도훈이는 다른 학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뭐야? 당신이 감히 내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해? 너 여기 학원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항상 반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의 어머니와 늘 충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본인이 의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늘 막대하셨고, 고용된 사람이니 그저 본인 말을 따르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남편 될 사람의 동생 부인이더라고요.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고 싫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부딪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해 나갔고, 동서 역시 저에게 앙금이 있는지 늘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전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많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절 발밑에 두고 싶어 하였어요. 형님인 줄 모르고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근데 우리 아주버님 학원에서 강의할 정도로 스펙이 화려하진 않네요. 도훈이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느나 했더니, 아니 고졸이라니 말만 유학파지 대학교도 안 나온 거 아닌가요? 당황스럽게. 나 대학교는 안 나왔어. 그래도 미국 대학교에 붙긴 했지. 그리고 애초에 준성 씨가 이거 모르고 뽑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영문학과 나온 사람보다 영어는 딸리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도훈이는 영어 실력이 안 늘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학원에서 잠만 자고 숙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 차라리 개인 과외를 하는 게 도훈이한텐 나을 거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도훈이 무시하는 건가요? 형님, 잊었나 본데 자녀 IQ는 유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의사인데 우리 도훈이가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막말로 전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는데 늘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는 누굴까 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대했거든요.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가 정말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매가 있었으면 해서 동서 사이도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긋난 것 같네. 그래도 잘 지내보자고. 솔직히 형님한텐 완전 땡큐죠. 학원 원장 남편의 잘 사는 시댁, 그리고 의사 동서. 형님 스펙에 너무 화려하잖아요? 동서, 이제 가족이 됐으니 한마디 할게. 나 그래도 동서한테 손윗 사람인데 예의 좀 지켜줄래? 진짜 기분 나빠지려 하거든. 동서는 그렇게 늘 저만 보면 잡아먹일 듯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의사라며 저에게 늘 콧대를 세우기도 하였죠. 하지만 다행인 건 동서 외의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참 좋아해 주셨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시댁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정말 검소하시고 또 소녀 같으신 분이었어요. 언제나 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죠. 아유, 네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그래도 네가 해준 파스타나 라자냐가 너무 맛있지 뭐야. 어쩜 이리 양식을 잘하니? 내가 양식을 또 엄청 좋아하잖아. 이제 웬만한 레스토랑 안 가도 되겠어. 우리 큰애가 많이 해주면 되잖니. 아유, 그럼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 호출하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도은이 너도 얼른 와서 이거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선생님, 아니지. 이제 큰엄마라고 불러야죠? 큰엄마가 이런 것도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언제든지 얘기해. 큰엄마가 많이 해줄게. 그리고 숙제는 잘하고 있는 거지? 너 큰엄마라고 안 봐준다. 열심히 해. 영어 강사가 너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우리 도훈이가 외동으로만 자라서 예에 조금 서툴러도 네가 이해해. 잘 가르쳐주면 더 좋고. 사실 우리 도훈이가 오냐오냐 자라서 그렇지 똑똑해서 말귀는 정말 잘 알아듣거든. 그럼요. 저도 조카가 있는 게 도훈이가 처음인지라 큰엄마로서 서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더 특별히 케어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조카랑 같이 맛있게 양식도 먹고 즐기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분가를 했지만 아이가 있는 시동생네는 시어머니께서 조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전 진료만 보고 들어온 동서는 다짜고짜 저를 보고 큰 소리를 내었고 그날 또다시 한바탕 하고 말았답니다. 동서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난감해 하셨고 잔뜩 화가 난 동서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조카는 동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아니, 지금 애한테 뭘 먹인 거예요? 파스타라니? 우리 도훈이 지금 살 빼는 거 몰라요? 가뜩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형님이 뭘 한다고 음식을 해서 설치는 건데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지금 막 한다는 거야, 뭐야? 진짜 어이없어 죽겠네. 동서, 무슨 말이 그래? 같이 점심 식사한 거고 이거 다 비건 재료로 만든 거라 살도 많이 안 쪄. 그리고 식단에 주의 줬으면 이렇게 먹게 안 했지. 그렇다고 다짜고짜 화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이 화가 많니? 제가 화가 많다고요? 형님이 행동을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어이없네.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지금 의사인 저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나 그렇게 지성인인 척하면서 고상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예, 그만해라. 아니 큰애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그리고 도훈이도
어차피 점심은 먹었어야 했잖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 집안에 그런 법은 없다. 너도 말 조심하고. 그네도 잘하자고 한 일이니 그만해라. 어머님은 제가 지금 예민하게 그런다는 건가요? 결혼한 지 저 11년이고 형님은 고작 몇 개월인데 이러시기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면 형님 대접밖에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죠. 이건 무슨 고졸한테 형님 하면서 굽신거려야 하나? 아, 그래. 뭐 도훈이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네.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해. 근데 사람 앞에다 두고 계속해서 대학 얘기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동서도 말조심 좀 해줬으면 해. 그러니까 제 심기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일도 없잖아요? 아, 짜증나 죽겠네. 동서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도 절대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고 그 일로 전 다시는 동서가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아들이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와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날은 더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조카가 학원에서 또다시 말썽을 부리게 되었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동서와의 갈등이 폭발했거든요. 아니 형님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여기서 못 가르치겠네. 아주버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고졸 출신이지만 더 잘 봐주겠거니 해서 믿고 맡겼더니 우리 애를 하대해? 당신이 이렇게 설칠 때가 아니라고. 감히 의사아들한테. 고졸 출신 학원 나부랭이 강사가 변명할 생각 말고 선생 바꿔줘요. 지금 말 다 했어? 지난번부터 선 넘는다 하니까 아주 담 넘어버리듯 넘어버리네. 동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렇지 본인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더 질책하고 훈육하는 거야. 도훈이가 뭐가 되겠니? 그런 엄마 밑에서 퍽도 가정교육 되겠어 진짜. 말 조심해. 그리고 도훈이한테 뭐가 나은 선택인지 잘 생각하고 가르쳐. 고졸은 입 다무세요. 우리 아들이 고졸한테 배움받는 것도 수치인데 무슨 말을 더 해요? 아주버님한테 말해서 당장 반 바꿔달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제 말 명심해요.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고조를 들먹거렸어요. 하지만 제 방 앞에서 얘기를 모두 엿듣고 있던 남편은 동서의 이런 행동에 매우 화가 나 버렸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며 조카를 학원에서 퇴출시키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건 알았지만 동서가 절 이 정도로 막대하는 줄은 몰랐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학원 다니려고 줄 서는 엄마들도 많은데 저희 애가 왜 나가야 해요? 고졸한테 배우기 싫다고 하니까 나가야죠.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이 근처 학부모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와이프 수업이에요. 거의 언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데 학벌이 중요합니까? 애들 성적도 잘 올라, 잘 가르쳐, 애들도 잘 따라, 도훈이만 이래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도훈이 학원에서 퇴출시켜달라고 몇 번 요청한 거 저도 조카라서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아닌 것 같네요. 재수씨가 원하는 선생님 찾아서 도훈이 맡기면 되겠어요. 제 얘기 끝났습니다. 여자한테 홀리면 답도 없다더니 조카 바보 아주머님께서 어떻게 학원에서 조카를 내쫓을 생각을 해요? 진짜 실망이에요.
저도 재수 씨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 와이프를 무시했더니 믿기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을 빠져나갔고 남편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조카는 학원을 다시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동서는 저를 더욱더 싫어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기도 하였답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하물며 저희 가족까지 조롱하는 동서를 참을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동서는 상식 밖 사람이었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고졸인데 남편 잘 만나서 학원 원장 사모 소리나 듣고. 솔직히 고졸이 학원 강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한테 고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지? 내가 너무 완벽한가 봐, 동서는. 그러니까 매일 이걸로 물고 늘어지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 안 맞아서 매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의사가 어쩜 이런 사람이랑 엮였는지. 아, 그때 결혼식에서 뵀다, 친정 어머니도. 딱 보아하니 수준 알만 하던데요? 듣기로는 무슨 반찬집 같은 거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본인이 잘하시는 거 하는 건데 이것도 동서한테 욕먹을 거리가 되나?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 강원도에서 거대한 펜션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반찬 가게라니. 역시 아등바등 돈 모아 딸내미 유학 보냈나 싶네요. 역시 노는 물이 나랑 완전 차원이 달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 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본인의 가족들 얘기를 들먹이며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동서를 보자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아예 상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더욱 멀리하자 생각했던 그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사실 생신이었기 때문에 동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맞이하여 사람들도 모이고 했던 때라 아무리 음식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던 그날 동서는 또 한 번 저를 사람들 앞에서 깔아뭉개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누가 칠순을 집에서 한다고.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할 것이지. 아휴, 문어 손질은 누가 한담? 아, 형님, 이거 해요. 거기다 두면 내가 손질할 거니까 동서는 거기 그릇 좀 치워줄래? 빨리 하려면 그릇들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요? 전 그냥 옆에서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천한 고졸 출신이 이런 거 도맡아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거예요. 뭘 모르시네. 이것들 다 형님 찾으니까 형님이 손질하고 요리하세요. 아, 맞다. 공짜라 화게할 순 없지. 우리 집 주 3일 일 봐주러 오는 아주머니 시급이 2만 원인데 가족이니 일당 2만 원으로 하죠. 동서가 던진 2만 원을 보고 어머님의 동생분, 즉 이모님이 어머님께 귓속말로 수근수근하는 것이 들려왔고 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대로 절대 간과해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불쑥 들면서 이걸 바로 잡아야겠더라고요. 어머, 여기 큰며느리 고졸이야? 아니 춘성이 학원에서 강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난 당연히 유학 파라길래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머, 언니 생각보다 되게 소박한 며느리들이었구나. 너 말을 무슨 그렇게 하니? 학벌이 뭐가 중요해? 서로 좋아하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됐지. 둘째 너 그만 못해? 엄마, 전데요. 엄지연 의사 알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잘라버려요.
이런 인간성으로 무슨 의사를 한다고. 부탁해요. 형님. 형님 엄마는 반찬 가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절 자르라 마라 하는 거죠? 참나. 쇼도 적당히 해야지. 못 들어주겠네. 지금 이모님 앞이라고 쇼하는 거예요? 어머님, 형님 좀 보세요. 사람들 있다고 허언증 남발하는 거. 날 누가 잘라? 전한 고졸 출신이니 시댁 행사는 내가 다 하라며 일당 2만 원 던진 의사 동서였고 그 앞에서 즉시 제 면모를 보여주니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동서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답니다.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거든요. 내일부터 백수 될 거니까 이제 도훈이 교육은 동서가 시키면 되겠네. 그렇게 의사 아들이라고 유난을 떨어대더니만. 제가 왜 잘려요? 지금 꿈꾸셨어요? 아니, 병원에서 전화가 왜 오지?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요? 아니, 왜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전 아빠와 같이 살았답니다. 두 분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엄마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전 이혼 가정임에도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컸어요. 그리고 아빠는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새어머니 또한 저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저를 길러주셨죠. 친엄마한테 죄송하게도 새엄마 또한 제 엄마라고 느끼며 살았고요. 새엄마네 집안이 워낙 부유했고 작은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던지라 전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 병원 페이닥터가 제 동서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의 배려로 저희 친엄마가 제 결혼식과 상견례장에 등장을 했던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동서에겐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날 키워주신 엄마가 날 괴롭힌 널 더 이상 쓰기 싫다는데 낸들 어쩌니? 언제든 말하라는데 그게 오늘이었지. 너 의사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만 우리 엄마한테 월급 받아먹으니 좋아?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잘났으니 갈 데 많겠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병원 잘리고 아들 케어하고 지내봐. 얼마나 교육 잘 시키나 보자. 네 아들도 너처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사장님이 그럼 형님네 새어머니라니? 아니, 온 가족이 짜고 친 거잖아요. 이게 왜 짜고 친 거야?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지? 어쩜 너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네가 좀 잘난 것 같으니 사람을 그리 깔아뭉개니?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기강 흔들리고 가정 파탄 난 거 보여주니까 좋아? 정말 실망이다. 당장 내 집에서 네 아들이랑 네 남편이랑 나가 살아. 나도 너 보기 힘들 것 같다. 지 형님한테 2만 원이나 던져대고 소름 끼쳐.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애초에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랬겠냐고요. 형님, 얘기 좀 해요.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 아까처럼 해봐. 이제 와서 이사장님이 우리 엄마라고 하니 굽신거리는 거야? 얼굴이 몇 개야? 동서는 제 새어머니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행동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본인이 내뱉은 행동은 절대 용서받기란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이모님과 가족들 또한 동서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답니다. 이모님도 제 학벌에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따끔히 혼이 난 뒤 다시 동서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처는 조금 받았지만 말이죠. 형님, 제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지금 정색하시는 거죠? 제가 설마 형님한테 그러겠어요?
전 친해져 보자고 하는 장난이었는데 형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 안 그래요, 이모님? 형님 동서 사이인데 이런 것쯤은 눈 감아 주셔야죠. 아니, 왜 나를 끌어들이니? 언니네 둘째 며느리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식으로 사과해. 오죽했으면 첫째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 에휴, 언니네 집도 완전 콩가루구만. 우리 먼저 갈게. 네 인성 내가 알아봤다만 정말 끔찍하다. 내 칠순에 이게 뭔 난리인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어머님은 제 편이 되어주셔야죠. 아니, 그동안 제가 모신 세월이 얼만데 지금 어떻게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셔? 내가 도훈이를 키우고 너네가 내 집에 빌부터 산 거지. 말은 바로 해. 이게 어디서 모셨다고 나불대? 동서는 이모님까지 끌어들였지만 이모님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뜨셨고 그날 저도 화가 너무 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가 자애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남한테 화를 내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동안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맺힌 게 많았는지 엄청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저희 새어머니의 말대로 병원에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페이닥터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던 동서였기에 정규직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동서는 아쉬워하였어요. 너 나가라는 말 못 들었니? 나 이제 너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랑 네 아들 그리고 네 남편까지 데리고 나가라고. 어머님,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저 결혼한 지 1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절더러 쉽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나도 많이 참은 거다. 이제 더 이상 네 꼴 못 보겠으니까 나가. 애가 어쩜 그렇게 영악하고 못됐는지. 오죽하면 첫째가 그러겠어. 나도 더 이상 네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을 구하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당분간 여기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나도 참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도훈이랑 우리 아들 때문에 참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형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동서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장 본인 집에서 동서를 나가라고 하였고 그 덕에 시동생은 집을 알아볼 처지가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서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니 모든 걸 자각하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신용을 하였어요. 형님, 저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손절당하고 병원에서도 잘리고 솔직히 이게 이런 문제인가요? 죄송하니까 형님 새어머니랑 시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솔직히 저야 의사라서 갈 때는 많지만 외관상 제가 병원에서 쫓겨나 버리게 돼서 다른 병원 들어가는 것도 좀 보기가 그래서 그래요. 형님 착하시잖아요. 착해서 무시했니? 고졸이라고 천박하다고 했고? 도대체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거야? 설마 고졸인데 도훈이 가르쳐서 그래? 도훈이 영어 성적도 엄청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난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리고 이제 와서 병원에서 잘리고 어머님이 집 나가라고 하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내가 더 이해가 안 간다. 형님이 그냥 부러웠어요.
고졸인데도 어머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서나 당당하고 심지어 도훈이 친구들 엄마 얘기 들어보면 형님한테 수업받고 싶어서 대기 타고 기다린다고 하니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나 싶었던 거예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다신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마음 푸시고 용서 부탁드려요.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르겠다.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너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마음이 안 풀려. 돌아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질투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동서였지만 사실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자라 반찬 가게를 하시는 친엄마까지 모욕한 동서였기에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고 그러기에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죠.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동서는 왔다 갔다 하며 돌변했어요. 미안하다고 사죄했다가 다시 화를 냈다가 이상하더라고요.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릴게. 솔직히 지금 이러는 거 쇼 같거든.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이런 마음뿐이야. 아니 제가 사과 드렸잖아요. 솔직히 의사인 제가 이렇게 사죄하면 형님 같은 사람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나 같은 사람?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바로 한마디에 본성이 나오네. 넌 늘 나를 네 아래로 보고 있지? 이제 보지 말자. 아니 그냥 형님 한마디면 다 될 일을 뭘 이렇게 따져대요?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전 사과했는데 형님이 거절한 거예요. 제가 고졸 형님 따위 때문에 시어머니랑 결혼하면 되겠어요? 어머님 재산 혼자 가로챌 생각인가 본데 꿈 깨세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니? 다 돈 때문이지. 진짜 천박한 건 너야. 구질구질하다. 천박이라니? 내가 어딜 봐서? 나 의사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의사에 잘 사는 시댁을 둔 커리어 우먼이라고. 와, 어쩜 좋니? 중증이다 정말. 네가 환자를 치료할 게 아니라 네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야. 더 이상 엮이지 말자. 동서의 본성은 역시 엄청났어요. 결국 전 동서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단 소리를 듣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 새어머니를 만났을 때 새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근태가 불성실하고 의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고 말이에요. 간호사들도 제일 싫어하는 닥터가 그 여자래. 우리 딸 마음고생 많았다 정말. 아니 어쩜 그런 애가 동서라니? 간호사들한테도 퍽하면 간호사 주제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대. 미친 거 아니니? 내가 진작 알았으면 잘랐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그래도 제 속이 뻥 뚫렸어요. 아마 엄마가 가진 힘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왔어도 본인이 잘못한 걸 몰랐을 텐데요, 뭐. 같은 의료인인데도 간호사한테 말 그렇게 하는 꼬락서니 보니 저한테 왜 그랬는지 더 잘 알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론 동서는 지금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도 듣지 못하니 아들 친구들 엄마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점점 그 엄마들의 세계에도 도태되고 있다고 했죠.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학원에서 팽당한 학생의 엄마와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엄마들이 꼬치꼬치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지만 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서는 지금 최고의 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저희 병원에서 잘린 전적이 있어
다들 쓰는 것을 꺼려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엄마랑도 연 끊고 이렇게 살아야겠냐? 인성이 왜 그래? 우리 엄마같이 착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널 내척했냐고. 너 당장 형수한테 사과해. 어떻게든 용서 빌라고. 안 그러면 나도 너랑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남편도 잃어야 돼? 속 터지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큰 소리지? 진짜 정 떨어진다. 도훈이 때문에 지금은 참지만 나 많이 안 참아. 명심해.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또 그 여자 편이지?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그 여자가 뭐길래 하나같이 그 여자 편만 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다들 나를 질책해? 진짜 억울하고 어이없다. 나같이 윗물에 살아야 할 사람이 아래 것 때문에. 말투 봐라 진짜. 정 털린다. 의사면 다야? 솔직히 고급 서비스직이지.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난리야? 정말 없이 살아서 네가 피해망상으로 똘똘 뭉쳤나 본데 직업이 다가 아니야.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도훈이가 널 닮을까봐 무섭다. 그리고 시동생과도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야말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냉대하니 본인 와이프 때문에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죠.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건 시어머니예요. 저희 엄마야 제 엄마기 때문에 딸 걱정에 동서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십수년을 봐온 며느리를 칼같이 내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남편 또한 이런 일은 다 잊고 잘 지내자고 하니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 뒤로 동서가 몇 번이나 더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인 걸 알기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거의 저희 집안에서 없는 집 취급을 당하고 있고 저 역시 동서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할 때 사과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기세가 꺾이긴 하겠죠. 어렸을 땐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했음에도 끝까지 책임들을 다해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으로 절 품어준 새엄마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받은 게 많은 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된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현재는 하루빨리 정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된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친구도 옆에 남자가 있길래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었고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왔는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어느새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대 시절 1,000원짜리 학식도 안 쏘던 짠순이이긴 했었죠.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학식을 쏘긴 했었는데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을 만큼 학교에서 짠순이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뀐 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좋았다고 저와 남편이 먹은 금액을 대신 결제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친구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 몇 번 더 만나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남자분 성격도 좋은 게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혼자 사는 것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원할 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어. 너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대학 시절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돈 씀씀이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데?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졸업하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아끼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접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어. 널린 게 남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친구의 인생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살피기 위해 나 자신은 돌볼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대학 시절 때 자유로웠던 그런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선물까지 사놨었다는 말에 그날 남편한테 먼저 사정을 얘기하니 놀러와도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사온 게임기에 푹 빠져서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는데 친구와 남편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시선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자리를 그만 정리하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걸어 나오자 저를 의식한 친구는 시간을 보더니 많이 늦었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애들 방에 있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데? 술 취했을 때는 항상 입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말실수해서 좋은 관계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학창시절 얘기 들었지? 대학교 때 꽤 이름을 날렸다던데? 나는 처음 들었던 거라 상당히 놀랐다니까. 당신 춤 동아리였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저는 이미 잊고 살았던 과거를 전부 다 털어놨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이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고 술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친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남편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당신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잠이 들었잖아. 내 전화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 아이,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나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나 더 챙겨줘.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밤만 되면 내 전화 안 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던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뭘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짐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뭘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남겼는데 지금 당신은 꼭 하는 행동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지? 나는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앞으로 연락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겨줘.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지만 회사 일에 항상 열심이었던 남편인지라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에 일단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나 지금 임신했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라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거든. 오늘 내가 나온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뭐? 임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새 결혼할 남자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네가 실수를 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게? 이건 뭐야? 이거 너한테 주는 위자료야. 질질 끌지 않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수철 씨 아이 가졌어. 지금 내 뱃속에 수철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수철 씨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거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얼굴 보고 얘기했어. 수철 씨는 나랑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 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것 뿐이야. 네가 친구고 예정을 생각해서 봉투 안에 5억 넣어놨어. 그 정도면 위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 뭐라고? 그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뱃속에 지금 우리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래켜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둘이 언제부터였는데? 설마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부터였던 거야?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둘 따로 만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던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무언가 내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슬쩍 발밑을 봤는데 처음에는 수철 씨가 너한테 장난치려는 걸 실수로 내 발을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수철 씨를 슬쩍 쳐다봤는데 일부러 나를 의식하는 듯 건드는 것 같길래 좀 당황스러웠었거든. 그날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긴장감과 느낌이 싫지 않았던 나는 수철 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따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금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수철 씨가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연히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정이고 절대로 수철 씨와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다 보니 수철 씨는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내 친구이지만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5억이면 그 사람 것까지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정리해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너는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오죽 미안했으면 게임기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갔겠어? 네가 아이들 재우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벌써 할 것 다 하고 있었어.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감정 조절하느라 힘들었었지만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 수철 씨 보내줘. 나 정말 수철 씨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 결혼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수철 씨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 모든 걸 걸고 수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고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준 5억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한테 받는 위자료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각서 써.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번 다시 너랑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받은 배신감도 엄청 크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거든.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어쩌겠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영상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해줘. 그럼 깔끔하게 그 사람과 도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게. 저는 친구한테 모든 증거물들을 받아내었고 남편을 보내주는 대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해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려는 걸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지만 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자 시부모님께서도 뒤따라 오셔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심각해진 제 얼굴에 시모가 한마디 하셨죠. 왜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까지 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거지. 아유,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사고를 쳤네요. 전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 친구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벌써 친구 뱃속에 새끼까지 쳐버렸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언제 이혼할지 몰라 준비해뒀던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뭐라고? 수철이가 지금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작인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여보, 지금 당장 수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나 봐라. 당신도 그놈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무덤덤하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양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바람 피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일을 저지르냐고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어 대셨습니다. 시부는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번은 없을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윤미 씨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갈 길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당신은 내 친구 윤미 인생까지 망쳤어. 걔도 처신을 잘못했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식의 삶이 행복한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불행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번에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왔던 건데 당신이 또다시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퍽이나 그러겠다. 당신은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겠지. 나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살아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가
당신이랑 살면 걔는 아마 버티지도 못할걸? 이미 엎어졌고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끝내야 할 거야. 저번에 바람 피웠을 때 작성했던 각서 기억나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같이 만들었잖아.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했던 모든 내용 전부 다 들어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거니까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몸만 나가. 어떻게 할 거야? 소송으로 갈래? 아니면 당장 이혼할래? 남편은 집에서 윤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소식 들려줘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선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상황이라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제 친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버렸고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었어요.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과거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기길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연결을 수락했고 상간녀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너는 올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게 너잖아. 꼭 축하받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는 거지?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야? 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얻은 사랑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 그런데 네가 모든 걸 해결해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거기에다가 돈까지 쥐어줬잖아? 네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너무 형편없다. 그 사람 바람둥이야.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철 씨는 나 말고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수철 씨 뺏어가서 배 아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데. 결혼식 오지 못한다고? 그래도 대학 동기들 다 초대해서 너한테도 연락한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잘 지내라. 제가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저를 초대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상간녀와 전 남편과는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지역으로 옮긴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려고 동해바다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길거리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채를 잡은 뒤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새 또 병이 도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난 듯 보였어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차에까지 들려왔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나도 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 여자 누구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깨겠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겠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줬다니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왔는데 나 불편하게 만들면 알아서 해. 차라리 땅만 보고 걸어 다녀. 당신은 그 눈이 문제야. 다른 여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꼬실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쓸데없이 남의 가정 건드려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제가 봤을 때 전 남편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조만간 서로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끊지 못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 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 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이판 사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모는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새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